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양지민입니다. 이 세상 이슈를 법률적 시점에서 다뤄보는 본격 토크 블록버스터 법률 이슈 토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옆에는요, 최요한 시사평론가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최요한입니다. 네, 오늘 최요한 시사평론가님과 함께 힘차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함께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저희가 소통의 창구도 또 활짝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남겨주시면 저희가 소개도 하고 또 답도 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법률 이슈 토크에서 나눠볼 이야기들 먼저 함께 만나보시죠. IAEA 그로시 사무총장 방한, 뭐가 남았나? 도심의 특수부대까지 분노한 프랑스. 민주유공자법도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나, 이렇게 오늘 세 가지 주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최요한 평론가님과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첫 번째 법률 이슈 토크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요, IAEA 그로시 사무총장 방한, 뭐가 남았나? 라는 주제입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부터 주말에 걸쳐서 2박 3일 일정으로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입국 때부터 굉장히 좀 공항에서부터 난관이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나요? 저는 지금까지 외국의 귀빈이 우리나라에 방문을 하는데 이렇게 귀빈실부터 막혀서 난리가 나는 걸 처음 봤습니다. 이유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라파엘 그로시 국제 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이 우리나라 오기 전에 일본을 들렸습니다. 일본을 들려서 기시다 총리와 일본 관계자들과 만나서 소위 얘기하는 원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는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라는 내용의 종합보고서를 발표하고 그걸 또 기시다 총리한테 제출을 했죠. 일본국으로부터 일본으로부터 용역 수주 받아서 그걸 제출한 거예요. 영광이었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기시다 총리가 기시다 총리한테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이 영광이었습니다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 관련된 여러 가지 뉴스들이 계속 쏟아져 나왔는데 이것이 다 시위대 귀에 들어간 겁니다. 소위 얘기해서 이번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 해양 방류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많은 시민들과 정치 집단들 뭐 이런 정당이라든지 다 해서 네. 여기서 부딪힌 거죠. 수십 명의 시위대가 격렬한 시위로 부딪히면서 일부 다친 사람도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쨌든 그만큼 이 문제가 쉽지 않은 문제고 예민한 문제입니다. 그로시 일행은 2시간가량 계속 이렇게 공항에 대기하다가 뒤로 피해서 빠져나왔다고 합니다. 사실은 이제 귀빈이 이렇게 입국을 하게 되면 굉장히 빨리 샤샤샤 이렇게 일사천리로 뭐 도착하자마자 거의 이제 딱 외부로 나가게 되는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2시간가량 이렇게 나가지 못하고 뭐 일로도 가려고 했다가 절로도 가려고 했다가 어쨌든 2시간가량 머물다 이제 빠져나갔는데요. 외교 사절이 이렇게 한국을 찾자마자 뭔가 이제 항의 시위에 가로막히게 된 건 말씀해주신 것처럼 굉장히 좀 이례적인 일이기도 하고요. 그 이후에 그로시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과 그리고 박진 외교부 장관 등을 뭐 차례로 만났다라고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을까요? 사실 그로시 사무총장이나 IAEA는 핵에 대한 그러니까 원자력에 대하여서 통제하고 네. 이것을 제대로 잘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관리하는 데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곳입니다. 네. 이게 바다 오염과 생물학이나 이거 관계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위대를 비롯해서 해양 방류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로시 사무총장이 무슨 권한으로 그런 결정을 하느냐. 그로시 사무총장이 속한 이 IAEA가 세계 바다를 오염시킬 수 있는 권한이 없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일단은 이제 그러한 용역을 받아서 진행하는 거니까
일본 기시다총리에게 종합 보고서 내고 네. 그 보고서 내용을 우리나라의 박진 외교부 장관을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보고서를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스치 사무총장은 일단 이제 그 이후에 여기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도 만났었고요. 네. 그러면서 주말을 거치면서 언론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또 5개 언론사를 또 따로 뽑아가지고 따로 얘기했어요. 공식적인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이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냉철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이후에 그로시 총장과 민주당 의원들이 또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예. 이 그로시 총장 같은 경우에는 과학적 검증을 거친 이 결과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한편 민주당 대책위에서는 오염류 방수에 대한 국민적인 우려가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라는 점을 주로 이제 피력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로시 총장 같은 경우에 사실 민주당이 이제 보고서에 유감을 밝힌 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어떤 답변도 이제 하지 않고 좀 피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질문한 것에 대해서 사실은 구체적인 좀 답변을 피하는 모습이었다라고 지금 전해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로시 사무총장이 일본에서 네. 이야기할 때는 한국 국민들을 설득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비행기 타고 넘어왔거든요. 그런데 넘어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대로 설득이 안 됐어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비롯해서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3가지를 중점적으로 질문했는데 네. 제대로 답변을 회피했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회피했다라고 하고 맨 마지막만 답변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어쨌든 지금 그 이후로도 계속 그러니까 여러 가지 뉴스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알프스라고 얘기되는 그 다핵종 제거 설비 성능 검사를 하지 않았다라는 보도가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로시 총장으로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우니까 이 입장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기보다는 회피하고 답변을 하지 않고 넘어가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는 한국민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일본에서는 한국민 설득하겠다, 걱정하지 말아라고 넘어와 놓고서 제대로 설득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돌아갔으니 이 부분은 굳이 시위대가 아니라 할지라도 의문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민주당이 굉장히 이제 공세를 펴다 보니까 예. 굉장히 그로시 총장이 좀 난감했나 봐요. 이런 모습도 보였네요. 이렇게 안경을 탁 벗으면서 한숨을 푹 쉬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켜봐야 할 것은 네. 그로시 총장이 안경을 벗으면서 한숨을 쉬었다. 이 부분이 언론에서 보아야 할 것이 아닙니다. 그로시 총장이 얼마나 곤란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측은지심을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왜 그로시 총장이 제대로 답변하지 않고 안경을 벗고 한숨을 쉬는지에 대한 그런 자세가 무엇인가. 이거 대한민국 국민들 앞에서 IAEA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는지 냉철하게 질문하고 냉철하게 답변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언론에서 보도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것이죠. IAEA가 후쿠시마에 이제 상주 사무소를 개설을 했는데요. 그로시 총장 이 민주당과의 면담에서 일본에 상주하면서 후쿠시마 핵 오염수 안전 검토를 수년 또는 수십 년 동안 하겠다라는 이야기도 했다고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IAEA의 책임성을 책임성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번에 단순히 해양 방류, 오염수에 대한 해양 방류의 문제뿐만 아니라 네. 이 뒤에 관리까지 책임지고 하겠다라는 차원에서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만 일단 해양 방류가 되면 일단 뭐 그 다음 되돌릴 수 문제 없죠. 되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뭐 한국민 내지 그 질문하는 사람들에 대한 립 서비스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냉철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오염수 관련해서는 얘기가 나올 때 늘 이거 뭐 마셔도 안전하다 막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로시 총장이 여러 언론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도 오염수를 마실 수 있다. 그리고 오염수에서 내가 수영도 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셨나요?
오염 처리수라고 표현했죠. 보통 얘기할 때 처리수라고 얘기할 텐데 처리가 되었으니까 깨끗하고 안전하다. 그 물을 마실 수 있고 그리고 수영도 할 수 있다. 그런데 아니 깨끗한 물도 많이 있는데 왜 굳이 그 오염수를 마신다라고 얘기하고 왜 거기서 수영한다고 합니까? 이게 정치적 레토릭이에요. 이 사람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아니 저 국무총리들 한덕수 국무총리도 마신다고 했잖아요. 마셔서는 안 되고요. 전문가들 마시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번에 5곳을 뽑았어요. 네. 조중동을 비롯해서 보수 언론에서 5곳을 뽑아서 그 언론사들 앞에서 이야기한 겁니다. 앞에서 나는 그 물을 마실 수 있고 그 안에 수영할 수 있다. 이야기를 하면서 일본의 이번 방류를 적극 옹호하는 발언입니다. 과학적인 근거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적극 옹호를 했고 또 한국일보 인터뷰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후쿠시마 어민들이 그리고 한국의 어민들이 이 방류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어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과학이 아니라 평판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과학적으로는 굉장히 안전한데 방류가 됐을 때 어민들에게 미치는 피해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잡은 이 물고기를 사갈까 이런 걱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오명을 뒤집었을까 봐 그런 것이다. 아예 처음부터 빌미를 주지 않으면 된다. 주지 않으면 되는 상황에서 얘기하면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국제원자력기구의 중립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에 대해서는 원자력을 좋아하지 않는 이들의 하는 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넘어갑니다. 이게 되게 섭섭한 이야기거든요. 왜냐? 지금 한국 언론에서 그 어디에서도 얘기하지 않고 있고 일부 인터넷과 의문이 되는 질문이 IAEA와 일본의 유착설입니다. 100만 유로에 대한 뇌물설도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가짜뉴스라고 그냥 일방적으로 이야기하고 끝나지 않습니까? 박구현 국무조정실 1차장님 근거가 뭐 일본 정부가 발표했으니까요? 그거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무 1차장이면은 그런 식으로 발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좀 짚어볼게요. 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나는 이제 오염수보다 사실 북핵이 더 걱정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발언이 민주당의 심기를 굉장히 크게 건드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프레임을 짠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네. 대한 이제 관점을 논하는데 갑자기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이거를 북핵이 더 걱정된다라고 해서 프레임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일본 오염수에 대해서 이게 바라보는 관점에서 북핵으로 가게 되면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국민들을 설득하겠다고 온 사람이 네. 갑자기 북핵을 이야기함으로써 프레임을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오만한 이야기예요. 물론 북핵 걱정되죠. 염려할 수 있죠. 그런데 이거는 지금 이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의도가 있다. 비판자들은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그로시 총장이 민주당과 면담을 한 이후에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반응은 정말 극과 극을 달렸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을까요? 일단 국민의힘 쪽은 민주당이 그로시 총장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막 이렇게 몰아붙이는 거에 대해서 써온 대본 읽으면서 기존 입장 반복하는 이 민주당은 이게 국제적인 망신이다. 왜 국제적인 기관을 믿지 못하느냐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네. 왜냐? 민주당 쪽은 지금 IAEA에 이번에 나온 보고서가 일본 맞춤형 보고서다. 일본이 용역을 줬고 IAEA가 용역을 시행을 했고 이 부분이다 보니까 맞춤형으로 보고서를 냈다라고 비판하니까 국민의힘 쪽, 정부 여당 쪽은 어떻게든 일본과 관계를 계속 좋게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네. 야당의 공격에 대해서 이건 아니지라고 하면서 비판하는 겁니다.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이 정치권 노름보다 훨씬 더 수준이 높으시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 겁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 민주당이 그로시 총장을 대하는 그런 자세가 좀 마음에 들지 않았나 봐요. 이걸 두고 이제 국제적 망신이다라면서 굉장히 좀 맹비난을 쏟아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질문을 하고, 그러면 그로시 사무총장이 거기에 대해서 성실하게 좀 껄끄러운 질문이라 할지라도 성실하게 답변을 했으면은 참 좋았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이 상황이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검증된 것이 없습니다. 지금 방금 나온 속보에 의하면 알프스가 다해종 제거하는 이 장치인 알프스가 한 번도 검증되지 않았다는 속보가 지금 뜨고 있어요. 그런데 일본에 제출한 보고서에 의하면은 이거는 안전하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네. 어느 말이 맞습니까? 사실 2020년 알프스에서 검증했을 때 검증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나온 것들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궁금하니까 질문할 수 있고, 질문에 대해서 어려운 답변을 과학자라고 한다면 전문성을 갖고 있다는 답변을 해줬어야 되죠. 근데 답변을 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또 이것을 가지고 국제망신이라고 얘기한다면은 궁금한 거 이야기하고 우리 혹시나 우리 자손들에 대해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이걸 그냥 국제적 망신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넘어가면 안 되죠. 국민의힘 쪽도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부분을 두고도 좀 말이 많더라고요. 이현정 정의당 부대표가 그로시 총장 입국 현장에서 체포됐다가 이제 귀가 조치를 받았는데요. 이걸 두고도 굉장히 좀 말들이 많습니다. 이거 역시 소소하게 벌어질 수 있는 사건을 크게 확대해서 보도하는 것 같습니다. 저 한국 언론 참 실망스럽습니다. 자, 지금 중요한 것은 그로시 사무총장이 일본에 어떤 보고서를 냈는지, 보고서 내기 전에 유출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그리고 이 보고서의 내용이 맞는지 틀린지 전문가들 동원해서 검증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역적인 문제를 훨씬 더 크게 다룹니다. 한국 언론이 잘못된 태도예요. 물론 이현정 정의당 부대표가 이 상황에서 경찰과 싸우면서 혹은 맞으면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가지고 체포되는 사건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건 따로 이야기하면 되는 겁니다. 굳이 있던 중요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로 언론에서 물타기 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언론 기자들의 자세입니다. 우리 평론가님께서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지만 사실 그로시 사무총장이 2박 3일간의 방한 기간 동안 국내 언론과 인터뷰도 굉장히 진행을 했고, 그리고 유국희 이제 위원장도 만났고, 그리고 박지원 외교부 장관도 만났고, 더불어민주당과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연 이렇게 많은 면담들을 진행했지만 오염수 방류를 두고 우리 국민들을 설득할 만한 뭔가 유의미한 이야기들을 내놓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분들이 좀 의구심을 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그로시 사무총장이 일본에서 한국민들을 만나서 내지 기자들을 만나서 이야기하겠다라고 얘기했고, 일본에서는 이미 2차례 공개 기자회견을 통해서 계속 기자들 만나서 이야기를 했어요. 네. 일본 기자 클럽을 통해 가지고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단 한 번도 공개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어요.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그 대신 5개 언론사를 딱딱딱 뽑아서 그 비공개로 기자 인터뷰만 했다라는 겁니다. 이건 뭐냐 하면은 자기가 질문에서 답변하기 껄끄러운 것은 스톱을 시킨다라는 겁니다. 공개 기자회견 한 번도 하지 않고 떠났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민주당 만났다라고 했죠. 민주당에서 크게 3가지를 요구했습니다. 첫 번째, 해양 방류 외에 검토되고 있는 5가지 대안에 대해서 일본 정부에 다시 한번 요청하자. 그러니까 굳이 제일 비용이 저렴한 해양 방류 말고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다른 방법들이 있고 안전하다고 여겨질 수 있으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자. 요청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회피했어요. 두 번째, 인접국들의 대한민국, 중국, 북한 이런 인접국들에 대해서 충분한 자료와 검증이 제공될 때까지 일단은 해양 방류를 연기하도록 일본에 요청하자라는 것도 회피했어요. 답변을 하지 않았어요. 3번째만 이야기했습니다. WHO 세계보건기구
처럼 보건, 환경, 인권과 관련된 여러 국제기구와 새로운 거버넌스 조직을 만들어서 오염수 방류가 해양 생태계와 인권,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장기적으로 검증하는 것은 어떠냐? 그거는 생각해 볼 만하다. 중요한 세 가지 질문에서 맨 마지막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보자. 요것만 답변하고 나머지 두 가지 부분 중요한 거 해양 방류와 관련 직접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이 부분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언론에서 계속 제기하고 있는 일부 언론이 제기하고 있는 IAEA와 소위 얘기해서 일본과의 100만 유로 뇌물설과 보고서 유출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이야기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되니 우리 국민들이 이 그로시 사무총장이 와서 충실히 설득을 해주기를 바랬는데 미진하게 간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란 말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IAEA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게요. 이제 많은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보고서는 안전하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그거를 설명하기 위한 좀 노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그래도 사무총장이 방한을 했으니까 그런 노력들을 좀 기울이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를 했었는데 언론을 통한 대국민 설명도 불충분했다라는 좀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IAEA에 대해서 사람들이 불신을 가지고 있는 것은 지금 어차피 IAEA라는 기구 자체가 국제 분담금을 통해서 운영이 돼요. 네. 근데 여기에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일본이 이미 분담금으로 제공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2020년에는 우리나라 돈으로 575억 원을 그러니까 63억 엔을 분담금으로 제출을 했고요. 2015년에는 일본의 분담금은 전체의 10%를 넘었고요. 올해는 지금 우리 돈으로 77억 5천만 원. 제가 하나하나 제가 계산을 했어요. 네. 8억 4천만 엔을 냈습니다. 일본이 냈어요. 네. 당연히 일본의 입김이 세질 수밖에 없죠. 그런 상황에서 용역까지 받았지 않습니까? 그럼 사람들이 불안하잖아요. 저 제대로 보고서 쓴 거야? 그럼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야 되는데 입맛에 맞는 언론사만 이야기하니 사람들이 못 믿는 것이죠. 그래서 IAEA가 독립적이고 그리고 중립적이라는 이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만 네. 아직 한국민들의 믿음을 다 주지 못했다. 이 부분은 IAEA가 반성해야 할 부분입니다. 앞서서 평론가님께서 이제 언급을 해주시기는 했는데 IAEA의 친일 성향을 놓고 논란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친일 논란은 사실은 그로시 사무총장이 이렇게 방한을 하는 기간 동안 더욱 좀 더 증폭된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일본 내에 후쿠시마 현에 있는 어민들 계속 반대 운동하고 있고 방류 반대 운동하고 있고 지금 중국은 오늘 공식적으로 반대 성명을 냈고요. 우리나라 외에 다른 국제도 같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들렸다가 남태평양으로 갔는데 네. 거기에 있는 많은 지도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떨떠름하게 답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굳이 그로시 사무총장만 IAEA의 입장이 일본을 옹호하는 듯한 오염수 마실 수 있고 뭐 수용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왜 저러지라고 의문을 던지는 겁니다. 합리적인 의심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IAEA가 답변을 해야 합니다.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이런 논란에 대해서 일본 정부는요, IAEA가 독립적이고 중립적이다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미스노 관방장관 같은 경우는 이번에 제출한 포괄 보고서 중립성에 의문이 있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 뿐만 아니라 국제기관 존재 의의 자체도 잃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IAEA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지금 IAEA가 일본의 해양 방류에 대해서 과학적이다. 적합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네. 지금 옹호하고 있는 데는 지금 일본 정부인 뿐인 것 같아요. 네. 물론 멀리 떨어져 있는 미국에서 우리나라의 입장을 굉장히 제대로 된 입장이다라고 옹호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상황에서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중립성과 객관성을 상실했다. 일본 편향적이다라는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죠.
네, 일본 정부의 입장 짚어봤고 이제 우리 정부 얘기도 좀 해볼게요. 7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정부 합동 브리핑을 열렸습니다. 일본의 오염수 처리 계획을 검토해 봤더니 이게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라는 이제 결론을 결국 내린 건데요. 2년 가까이 진행해온 정부의 검토와 그리고 지난 5월에 이제 후쿠시마 원전 현지를 다녀온 정부 시찰단이 있잖아요. 이 예. 시찰단이 내린 그 분석의 결과 이거를 종합해 보니까 이거 안전하다,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라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예상했던 대로의 결과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지금 예상했던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맨 처음 출범을 했을 때 일본과의 관계를 전향적으로 바꾸겠다고 얘기했고 그래서 사실은 일본과의 무역 분쟁도 끝냈고 네. 지금 다시 뭐 여러 가지 심지어는 한미일 군사훈련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일본과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싶어 하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 바로 해양 방류와 여기에 대해서 후쿠시마 시찰단의 시찰 그리고 그 보고서 발표입니다. 공교롭게도 후쿠시마 관련돼서 IAEA 보고서 그리고 우리 정부의 시찰단 보고서 이게 두 가지가 한꺼번에 나왔거든요. 그렇죠. 둘 다 제가 입수해서 읽어봤어요. 굳이 IAEA 보고서도 막 번역해 가면서 읽어봤는데요. 일단 제가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맞다 틀리다라고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실 거라고 생각해요. 인터넷에 막 나와 있는 이런 보고서들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느 것이 국익을 위한 것인가? 국익이 뭡니까? 일본 이익이 아니라 대한민국 이익입니다. 대한민국 이익을 위한 것인가? 라고 생각할 때 지금 미흡하다고 궁금하다라고 되는 점에 대해서 국민들은 그거 알 필요 없어요라고 정부가 이야기하면 안 되고요. 국민들에게 충분히 소상히 이해가 될 때까지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세금 먹고 사는 공복들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8월 방류 계획 뭔가 속도가 붙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정부도 안전하다라는 결론을 내렸고 그리고 IAEA의 보고서도 뭐 같은 결론을 내고 있으니까요. 지금이라도 국민을 위해서 정치권에서 좀 어떠한 대안책들을 마련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지 마지막으로 한마디 주신다면요. 예, 그 참 이런 상황은 외부에서 벌어진 상황 때문에 우리 내부에서 분열이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이게 참 곤란합니다. 그런데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부에서 이견을 가지고 싸운다 하더라도 딱 이렇게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기준을 세우는 것조차도 쉽지 않습니다. 이게 여야로 나눠져 있고 세대로 나눠져 있고 여러 가지 많이 나눠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일부의 의견이긴 하지만 후쿠시마 일본에서 방류하기 전에 한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제대로 된 과학적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 정부가 책임을 지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벌어지고 있는 소문들, 그냥 일본 정부에서 가짜뉴스라고 했으니까 가짜뉴스입니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네. 그거에 대한 팩트가 무엇이다 라고까지 정확하게 우리 국민들에게 설명을 해주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 소위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도 여기에 대해서 좀 잘 좀 협조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협력을 해야 우리 국민들, 우리 국익에 부합하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놓고 여전히 논란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법률 이슈 토크, 그로시 총장 방한 뭐가 남았나? 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법률 이슈 토크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도심의 특수부대까지 분노한 프랑스라는 주제입니다. 지난달 말 경찰 검문을 피해 달아나던 알제리계 10대 소년이 숨지면서 인종차별에 항의하면서 프랑스 전역에서 정말 격렬한 시위가 잇따랐는데요. 먼저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지난달 말에요.
알제리 모로코계 프랑스 시민입니다. 네. 17살 소년인 나에일이라는 친구가 두 명의 친구와 함께 운전을 하고 가다가 검문을 당했어요. 네. 검문을 당했는데 이런 이제 그 소위 해서 백인 남성이 아닌 그렇죠. 백인 남성이 아닌 유색인종인 경우에는 검문을 자주 당한대요. 프랑스에서. 나중에 연구 결과도 나오지만 네. 보통 3배 더 당한다고 해요. 아.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 친구가 그냥 차를 급발진해서 출발을 했는데 거기다 대고 그러니까 검문을 하던 경찰이 총을 쏴서 사살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 사살을 한 거예요. 그런데 맨 처음 경찰이 이야기할 때 그게 아니라 차를 들이받으려고 했다. 공격하려고 해서 총을 쐈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영상이 밝혀졌어요. 차가 있고 처음부터 총을 들이대고 하다가 출발하니까 쏴버린 거거든요. 그 이제 이 상황 영상으로 다 드러내면서 심지어 그 프랑스어로 이 총알이 네 머리에 박힐 것이다. 이렇게까지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민자들이 프랑스에 그렇죠. 유독 이민자들이 많아요. 모로코라든지 알제리라든지 이런 이민자들이 백인 남성이었으면 이렇게 했겠느냐. 이게 힘없는 10대 청소년이고 또한 유색인종, 이민자들이기 때문에 인종차별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시위를 벌였는데 프랑스 시위는 워낙 유명하긴 하지만 이번엔 유독 어마어마하게 시위를 벌였고 체포된 사람도 많고 그래서 특수부대까지 이 도심에 진주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이 사건에서 촉발이 되기는 했는데 네. 시위가 약탈이라든지 아니면 폭동으로까지 번지게 되면서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도심에 이렇게 특수부대가 등장을 하는 일이 발생했네요. 참 이해가 안 되죠.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물론 수십 년 전에는 막 군부 독재 정권과 싸우느라고 화염병이고 돌이고 막 등장했지만 이제는 다들 평화롭게 그렇죠. 촛불로 촛불 시위를 하면서 내 의견을 밝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프랑스는 아직도 화염병을 사용하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일부 경찰은 실탄을 사용합니다. 이 격렬한 그 싸움이 있고 더군다나 우리는 평화롭게 시위하는 세계적인 모범적인 국가인데 네. 여기는 보이면은 뭐 자동차 뒤집고 방화하고 심지어는 일반 가게에 대해서 약탈하고 막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 시위가 지금 조금 잠잠해진 건데 그러한 약탈적인 행동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이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뭐 시위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재밌는 말씀 드리자면 네. 그 예전에 박근혜 정부 관련돼서 시위가 있을 때 이탈리아 친구가 저한테 먼저 묻기를 너희들은 시위할 때 왜 자동차를 뒤집고 불태우지 않느냐부터 질문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시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미련한 짓을 하지 않는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이탈리아도 그렇게 시위가 격하거든요. 아마 프랑스에서는 이렇게 미련한 짓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프랑스 낭테르부터 촉발된 이 시위가 주변국까지 이제 확산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우려가 더 커진 모양도 있습니다. 낭테르가 나엘이 살고 있는 지역이에요. 여기 유색 인종들이 많고 이민자들이 많고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크게 하니까 주변에 있는 벨기에라든지 네. 이런 데로 막 스위스라든지 시위가 전파가 되는 것이죠. 왜냐? 다른 나라도 똑같이 이민자 차별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유럽의 이민자에 대한 차별이 굉장히 심하다는 걸 알 수 그쵸. 있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 주변국까지 확산되는데 이게 체포되는 그러니까 시위자들의 대부분이 10대 청소년들이에요. 평균 나이가 17살입니다. 이것이 외국에서도 네. 그러니까 프랑스를 위해 스위스, 벨기에 뭐 이런 데로 10대 청소년들이 전파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일단은 뭐 대규모 시위의 경우에는 좀 잦아드는 모양새기는 한데 폭력 시위를 둘러싼 여지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마크롱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시위가 이렇게 가격해지게 된 이유가 바로 SNS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민자들은 아니다. 프랑스 정부의 뿌리 깊은 인종차별이 근본적인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연금 관련된 시위라든지 2018년대 노란조끼 시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 프랑스가 진짜 무슨 이런 나라가 있어?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네. 프랑스 하면 뭡니까? 똘레랑스, 네. 관용이잖아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관용은 어디에만 적용되는 관용이냐 하면은 백인 남성, 예? 백인들에게만 적용되는 관용이었더라라는 결론밖에 나오지 않는 겁니다. 지금 마크롱 대통령이 과격시의 확산이 SNS가 발달해서 그렇다. 거기를 통해서 서로 이렇게 자극적인 뭐 동영상에 자극받고 SNS 막아야 된다. 이런 얘기했거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 시위의 원인이 인종차별이 있습니다. 뭐 이 방송을 뭐 마크롱 대통령이 봤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프랑스가 이전부터 계속 가지고 왔던 예, 그 뿌리 깊은 인종차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어요. 심지어는 7년 전에 이 인종차별 때문에 죽은 형을 추모하는 시위에 나갔던 유족인 동생까지 경찰이 폭행한 사건까지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프랑스의 관용이라는 것은 프랑스 백인들에게만 적용되는 관용이다. 저는 이번 시위를 통해서 프랑스의 민낯을 똑똑히 봤습니다. 이 지난 3월에도 굉장히 시위가 거세서 진통을 겪은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번 시위를 통해서 어쨌든 마크롱 대통령에게는 굉장히 정치적인 위기이자 또 외교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주목받다 보니까 좀 타격을 입게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아무래도 프랑스의 위치가 지금 UN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 나라 안에 들어가는 나라고 역사 전통이 있고 외교적으로 많은 이렇게 발언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 내부에 있는 모순조차 다스리지 이게 순화시키지 못하는 지도력이라고 한다면은 대외적으로 발언권이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이번에 뭔가 좀 해보려고 중국 시진핑 네. 주석과 만나서 뭐 경제적으로 뭐 이렇게 성과를 내고 그런 외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겉보기에만 번지를 하지 내분 썩었다라는 거죠. 네. 이거는 마크롱 대통령의 결정적인 실책이 될 수 있다. 시위가 벌어진 그 다음 날, 이거 시위는 경찰이 잘못한 거야 라고 발표해놓고 그 다음 날 엘튼 존 공연 콘서트 갔대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진정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더 걱정되는 건 이거를 틈타서 반대편, 극우 파시즘이 등장하는 거 역시 반대해야 되는데 상황이 참 걱정스럽습니다. 상황이 정말 걱정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요. 이 시위가 이어지니까 프랑스 정부가 오는 14일 프랑스 혁명 기념일 행사를 앞두고요. 어떤 것을 했냐면 폭죽의 판매, 소지를 금지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폭죽을 가지고 경찰을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위대가 이번에 폭죽을 가지고 경찰을 많이 공격했기 때문에 네. 7월 14일 프랑스 혁명 기념일입니다. 네. 많은 프랑스 시민들은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는데 이건 또다시 현 정부에 대한 불신을 표출할 수 있는 기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프랑스 정부가 지레 시위 경계령을 내린 것 같습니다. 공공질서에 심각한 차질이 생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폭죽의 판매, 소지, 운송, 사용 등을 15일까지 그 다음 날까지 포괄적으로 금지한다. 이거 뭐냐면요. 자, 저 달을 봐 하니까 사람들이 다 손가락 끝만 보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인종차별 문제를 해결해야 달을 봐야 되는데 다 이 손가락 끝만 보고 있는 아주 단견이다. 짧은 시각이다. 이 프랑스 정부가 이루고 있습니다. 창피합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러게요. 뭔가 폭죽을 전면적으로 금지할 게 아니라 좀 더 근본적인 그 원인을 찾고 이걸 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라는 것에 조금 더 노력을 들이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뭐 시위의 폭력성이 좀 너무 짙은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기는 합니다. 시위 이후에 프랑스는 이 사태를 좀 수습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해야 될까요? 사실 프랑스의 인종차별은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은 계속 이민자들을 받아들여 왔거든요. 그쵸. 그래야 경제가 돌아가니까 이게 남 일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일이기도 해요. 근데 이 차별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을 안 해요. 왜? 대외적으로 얘기할 때 자유평등 박애의 국가 프랑스.
우리는 똘레랑스가 있어, 관용이 있어 라고 자랑만 했지 알고 보니까 그 똘레랑스, 관용이라는 것이 프랑스의 백인들에게만 적용되는 거야를 뒤에 생략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의 해결은 우리가 구조적인 인종차별을 해왔다는 잘못을 인정하는 데부터 시작합니다. 네. 그 마크롱 대통령 그것부터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프랑스는 인정할 준비도 돼 있지 않고 그러한 것들을 해결할 의지가 부족한 것 같아요. 이러다가 제일 먼저 뒤집어질 국가가 프랑스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번 시위가 사실 한국과 국제사회에 좀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을지 좀 의견을 주신다면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프랑스는 이민자 인종차별, 이민자 차별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죠. 근데 이것이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난해 이민자, 우리나라로 이민 들어온 사람이 몇 명이 되는 줄 아세요? 130만 2천 명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러네요. 그런데 이 이민했던 사람, 물론 이민했던 많은 사람들의 코리아 넘버원, 땡큐, BTS 사랑해요 이렇게 해서 왔지만 여기서 5명 중에 1명이 인종차별을 받았다. 지난 1년 동안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이죠. 우리 아직 이민에 대해서 그렇게 너그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30만 명의 외국인이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이러한 프랑스의 이런 차별과 억압으로 인해서 반발하는 모습이 우리라고 없다라고 이렇게 단언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면은 정말 다양성 그리고 통합 이 가치를 우리 한국도 프랑스를 통해서 반면교사로 배워야 한다. 우리랑 함께 어깨동무하고 살아가야 할 이민자들이 130만 명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네, 두 번째 법률 이슈 토크 프랑스 관련된 이야기 짚어봤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법률 이슈 토크는요. 민주유공자법도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나라는 주제입니다. 민주유공자 예우를 둘러싼 여야의 대립이 이념전쟁 양상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 민주유공자법이 어떤 사람들을 유공자로 인정할지 이것에 대한 사실 이견이 좀 크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요. 관련된 이야기들 좀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이요, 지난 4일입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 소위에서 민주유공자법을 단독으로 처리를 했는데 이것이 과연 입법까지 성사가 될 것인지 이게 참 어려워 보인단 말이죠. 민주유공자법과 관련된 게 보훈처예요. 보훈처가 아니고 보훈부죠. 국가보훈부. 이제는 2월 달에 46년 만에 62년? 하여튼 굉장히 오랜 기간에 처에서 부로 승격을 했고 박민식 전 의원을 보훈부 장관으로 세웠습니다. 네. 이 법은 보훈부랑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훈부도 굉장히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 뭐냐면은 네. 이 민주유공자법은 우리 헌법상 나와 있는 4.19 혁명과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외에 민주화에 헌신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유공자로 인정하자라는 법입니다.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쪽에서 격렬하게 반대하는 것이 아니 그러다 보면 부산 동의대 사태라든지 김영삼 정부를 YS 정부를 투표를 통해서 뽑은 정부를 반대하는 운동을 했던 사람들까지 모두 다 유공자로 인정할 수 있다. 예전에 박정희 정권에 있었던 난민전 사건도 유공자로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민주당이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 쪽에서는 내편 신분 격상법, 셀프 신분 격상법이라고 하면서 반대하고 있고 여기와 관계되어 있는 이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서 네. 보훈부 장관을 그만두더라도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할 것이다. 고까지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법률안 처리 과정에서요, 국가보훈부 차관이 이제 퇴장을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은 위헌적인 행태다라면서 비판을 했어요. 이건 윤종진 보훈부 차관이 잘못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는 사법부와 입법부와 행정부와 삼권 분립이 되어 있는 나라지 않습니까? 네. 근데 입법부에서 진행되는 거에서 행정부의
그 보훈부의 차관이 와서 이 법에 대해 설명하고 또는 여기에 대해 논의해야 되는데 정부 여당에서 퇴장해야 하니까 따라서 퇴장했다라는 거죠. 자, 윤종진 보훈부 차관 지금 1967년생이고 네. 91년도 행정고시에 제34회에 합격한 정통 관료입니다. 예, 정통 관료예요. 박민식 장관이 지금 다음 총선에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차관하는 사람이 장관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지금 상황이 정통 관료로서. 그래서 그럽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을 따른 거예요? 이러면 안 돼요. 상권 분립을 지켜야죠. 일단 여당 의원이 나가라는 지시에 자리를 박차고 나간 것은 그 정무위원회 위원장의 허가도 없으면서 자리를 벗어났기 때문에 명백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가지고 발음 죄송합니다. 이 부분 가지고 문제를 크게 삼으면 안 돼요. 민주유공자법 통과를 야당에서 시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건 이거대로 따로 문제 삼고 일단은 이 법에 대해서 더 고민하는 것이 맞습니다.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제 여당은 민주유공자법을 놓고 가짜 유공자를 양산한다라는 비판을 하고는 있는데 그럼 반대되는 민주당에서는 어떤 입장일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여당과 야당을 같이 이야기를 해야 네. 이제 좀 균형이 맞습니다. 지금 그 현행법에 따라 유공자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민주화 운동 관련자들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4.19 혁명 유공자, 그러니까 국가 유공자, 4.19 혁명 유공자, 5.18 민주 유공자들은 네. 지금 민주 유공자로 인정을 받았어요. 받고 이분들에 대해서 국가적 예우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사건이만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운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도 없이 많은 우리나라에는 수도 없이 많은 민주화 유공자들이 있습니다. 아니,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웠던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근데 이 세 가지 사건이 아닌 것이기 때문에 인정을 받지 못한다라고 야당은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법을 통과시켜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여당에서 반대하는 것은 이유는 뭐냐면은 네. 이 부분은 가짜 유공자를 양산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심지어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난민전 사건이라든지 동의대 사건 일부 이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나하나 따져서 정리해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900여 명의 유공자들이 양산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좀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좀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큰 차원에서 이념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왜? 내년에 총선이 있으니까. 그러게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당과 야당이 너무나 배치되는 지금 의견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좀 촉각이 여기에 이제 집중이 되는 것 같아요. 윤 대통령이 과연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 이거는 뭐 대통령이 어떻게 행사할 것이냐에 대해서 제가 감히 이야기할 건 아니고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대체적으로 거부권 행사까지, 그리고 박민식 보훈부 장관이 장관직을 그만두더라도 거부권을 건의할 것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된다면은 대통령이 또 한 번 네. 거부권을 행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되게 이제 비극적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입법부에서 법을 만들면은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이 늘 법을 거부하는 형식이 벌써 4번, 이게 이번까지 친다면은 4번째 벌어진다라는 거거든요. 그쵸. 정치가 실종된 거예요. 정치가 실종됐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국민들에게 정치적 효능감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역사가 지금까지 굉장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잘 이루어져 왔는데 네. 이게 정치에서 이렇게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솔직히 좀 안타깝습니다. 예. 네. 고 백선엽 장군을 두고도 여야는 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과연 윤 대통령이 정말 거부권을 행사할지 저희도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생법률쇼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최유한 평론가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풍성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사람 냄새 이마가 훤히 보이게 들어묶은 머리카락 걸을 때마다 찰랑찰랑 매끈한 다리를 감싼 바지 끝단 아래로 가벼운 운동화 모든 게 심플하지만 아름다움이 풍겨와 또 어딜 가든 예의 바른 행동과 미소와 말투 내 거친 생각마저 상냥하게 만들어놓은 마치 내 심장 위에 타투 숨통이 막히도록 차있어 내 가슴 가득 우리 함께 밤을 보낸 다음 이불 끝자락에 남은 너의 향기에 난 취해 잠을 자